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빨리 끝나겠죠. 빠르게 경제 소식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제 CPI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제 C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또다시 증시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얼마가 남았나? 전년 동월 대비 3.2%가 나오며 예상이 3.3인데 이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다음 달에 FOMC 또 동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원 CPI까지 잡히는 모습이라서 다들 인플레 걱정을 접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꺼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가 오르는 거 보셨죠? 기름값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량 가격도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은 다시 이제 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혹은 안 잡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증시는 발작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말에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엔비디아 칩 있는 거 다 내놔. 최근 미국의 중국 규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하루빨리 미리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엔비디아와 6.6조 규모의 GPU 칩 계약을 맺었다고 하며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 여러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근데 그 규제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엔비디아는 기존 A100 이거는 못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수출 규제를 딱 피할 수 있는 A800을 개발한 바 있고 이거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A800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혼자서 만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열심히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의 효과는 언제부터?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 소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큰 호재는 분명한데요. 언제부터 우리 실적에 반영이 될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생각보다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 달 29일, 한 달하고도 보름 뒤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최대 연휴 국경절부터 그때 중국인이 한국에 대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실적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네요. 다만 그렇다고 얼마나 많은 유가가 올지, 그리고 오더라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에 대해서는 6년 만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원하는 것도 바뀌었고 우리가 파는 물건도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급격한 매출 회복이 나올지는 의문이 조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 부동산 위험. 자, 안 좋은 소식인데 그냥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인 스톤엑스 그룹이 미국의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빠진다는 소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예로부터 금리가 하락하면은 시장에 돈이 많아서 이제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진짜 뼛속 깊이 느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보통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돈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결국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잘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진짜 빨랐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빅 스텝으로 막 쭉쭉쭉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폭풍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내년 상반기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증시도 바닥부터 강하게 반등하고 많은 기업들은 신고가를 내는 등 어떻게 보면 버블이 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트리거만 생겨도 빠르게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대출이 낄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그 상품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 또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항상 모든 경제라는 게 단 하나의 이유로만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 있으면 그 와중에 또 더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야기도 보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보고 여러 정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누스 아마존 프라임데이 책판. 자, 요즘 가구가 좋습니다. 얼마 전 바닥에서 겉토양이 터진 한샘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지누스에도 좋은 소식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어떤 소식인가? 바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무려 560억의 매출을 단 이틀 만에 올렸다고 하며 이는 작년보다 56%나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까지 골칫거리가 바로 미국의 재고가 상당히 쌓여 있었는데 그 재고가 상당수 소진되어 지누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웃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 길이 예전에 지누스 투자했다가 처음에는 정말 많이 좋은 수익을 거뒀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쭉쭉쭉 떨어져서 급하게 판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지누스의 악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코로나 때 유통 운임이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누스 약간은 저렴한 매트리스 그런 걸 파는데 그거 팔아서 남는 게 당연히 많이 없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팔긴 팔아도 유통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상황까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배송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유통 운임은 이제 회복이 많이 되었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MSCI 편입 편출이 떴습니다.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걱정했던 에코프로가 포함되었고요.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IP가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편출된 거는 CJ와 이마트가 빠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끝났나 봤더니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원래 금양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금양이 편입에 실패해서 오늘 10%에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당뇨 치료제 수급 비상. 비만약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당뇨 치료제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까지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LP-1 계열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기고 있고 결국은 공급을 당연히 늘리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면 한미약품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이어트 관련 바이오는 우리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내년 초반인가요? 그때부터 우리도 이러한 다이어트 약을 맞을 수 있다고 하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여기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리포트를 낸 SK바이오팜을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증권사가 SK바이오팜의 목표가를 높이며 바이콜을 외쳤고 평균 목표가는 12만원에서 13만원을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SK바팜이 오늘은 좀 하락해서 95,500원인데 한 20에서 30% 상승 사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걸 또다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며 내년은 날아오를 것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차트도 왼쪽에 보다시피 겉토양 터지고 난 이후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SK바팜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1억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디딤돌 대출이 출시를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6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8천만 원이 넘겼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동의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일정 기간 각자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뭔가 이상하긴 했죠. 결혼을 장려하고 이제 저출산을 해결을 하려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청약하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두 명이서 만나면은 한 번밖에 못한다는 게 조금은 이상했던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경우 그런 것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은 각자 청약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두 번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2의 헝다. 21년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로 글로벌 경제가 불안감에 떨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 길이 또 열심히 공부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해결되었지만
이번에는 또다시 중국의 3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비구이 위안은 6일 만기인 10억 달러 채권 2종에 대한 아직까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를 제외하고도 24년까지 갚아야 될 채권이 약 4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이제 채권자들이 부도를 우려해서 자금 회수하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헝다에 이어서 비구이 위안도 디폴트 위기에 빠지자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이게 아마도 좀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진해 혼자만 빠지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까지 끌어내리는 그러한 하락 트리거가 되지 않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M 시세 조작 의혹.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동안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하이브와 인수를 두고 경쟁했던 카카오가 일부러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나타났고, 금감원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센터장 등 최고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카카오는 처음부터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발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한 영향으로 오늘 카카오는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스뱅크 흑자 달성. 자, 토스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가 처음으로 월 단위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출범 후 22개월 만에 흑자에 성공했는데 앞선 카뱅과 K뱅크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하네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분기도 분기 기준 흑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산타페, 신형 산타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산타페는 내년 연평균 7만 대의 목표 판매량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연평균 7만 대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지금 산타페가 인기가 너무 없었죠. 왼쪽에 보다시피 KF94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겨우 2.8만 대만 팔았다고 하고, 그 반면 라이벌인 소렌토는 무려 6.8만 대를 팔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뒤집는 게 바로 7만 대 목표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 산타페가 소렌토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디자인을 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어떻게 생겼나? 미래형 디자인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단단한 느낌, 정사각형이라고 될까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부분은 괜찮다, 특별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뒷부분을 보면은 이거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뒤에 뭔가 타이어 하나 달려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진짜 옛날 디자인을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냉동 간편식이 인기. 고물가와 냉동 기술 발달로 요즘은 다양한 냉동 간편식이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있나 봤더니 파스타, 샌드위치, 디저트 등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냉동 파스타가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급속 냉동 기술을 활용해서 면의 식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도 많아지고 기술도 좋아져서 맛도 나쁘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HMR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냉동 파스타 어떤 맛일지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그리고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냉동 간편식은 인기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폰꾸 열풍.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쇼핑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은 휴대폰 케이스 거래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5%나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내 폰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폰을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이 꾸미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스가 인기가 있었으며 키링, 그리고 폰 꾸미기 스티커 이런 것도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스마트폰은 그냥 케이스 하나 딱 끼워서 깔끔하게 쓰는 게 유행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또 복고가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 중 하나가 뉴진스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그 감성, 핸드폰에다가 스티커를 막 붙이면서 키링을 달면서 그렇게 꾸몄던 감성이 다시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이 말이 또 나올 것 같네요. 유행은 돌고 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5 초읽기입니다.
9월 달에 아이폰 15가 공개되는 가운데 이제는 진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이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증권가미 시장 조사 업체는 연내 출하량을 8,500만 대 수준으로 예상하며 전작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고사양 프로 모델의 판매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업체가 있냐?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이죠. 그리고 삼성 디플과 LG 디플 OLED 패널, 영풍전자와 BH 회로기판, 덕산 네오룩스는 OLED 패널 소재 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LX 세미코는 OLED용 구동치, 그리고 자화전자는 손떨림 보정이 처음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 관종에 넣어놓고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농심 어닝 서프라이즈. 자, 농심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예견된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다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며 실적이 뻥튀기가 된다는 걸 우리는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심이 작년 영업이익을 2분기 만에 올해 달성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또 50%나 넘게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한테 라면값 올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도 한국 라면이 최고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농심은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TM 로봇 엔비디아와 협업. 자,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로봇주가 뜨거웠어요. 글로벌 로봇회사 TM 로봇이 로봇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올리는 디지털 트윈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랑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로봇의 동작과 작업 환경을 가상으로 모델링해 정확한 동작을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가상 작업 공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로봇주가 좋았고, TM 로봇의 국내 공급사인 TPC가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로봇 좋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